최근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됐죠.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날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오니까 다 캐논하는 소리. 아, 이런 모습을 보기가 흔치가 않은데. 음향가전, TV 같은 전자제품으로 일어서서요, 음악, 영화, 게임까지 일본 경제 성장의 상징과 같은 이름이었다가요,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빠르게 쇠락해서 진짜 망하는가 싶었는데 놀랍게 되살아나서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좋아했고요, 잡스와 애플한테 큰 영향을 끼친 브랜드이기도 하고, 심지어 스티브 잡스 하면 떠오르는 그 복장 있잖아요, 그 복장도 이 브랜드 덕분에 만들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근데 왜 갑자기 안 하던 일본 브랜드 얘기야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는요, 늘 일본이라는 나라, 또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왜 한국이 일본 따라간다는 말도 많으니까, 우리가 정말 저렇게 되나? 다른 길은 없을까? 취할 건 취하고 제할 건 제해서 일본과 달리 좀 치고 나가면 안 되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고민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 앞으로는 일본 브랜드 얘기도 종종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일본 전자산업을 상징했던 브랜드, 소니입니다. 아마 30대 중반 이하의 분들은 좀 느낌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소니라는 브랜드가 어마어마했어요. 누구나 갖고 싶어 했지만 또 그렇게 쉽게 가질 수는 없는 브랜드. 옛날엔 왜 1인 1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희소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애플보다 더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 소니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졌었냐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요, 앞에서 왜 소니를 좋아했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니 공동 창업자 중 한 사람이 별세했을 때 아예 공개적으로 추모의 말을 한 적도 있어요. One of the great inspirations to me and a lot of the folks at Apple was Akio Morita at Sony. He passed away this Sunday at the age of 78. And while he was leading Sony, they invented the whole consumer electronics marketplace. First transistor radio, Trinitron television, first consumer VCR, Walkman, audio CD. The innovation that they brought to the marketplace was staggering. And 왜 그리고 스티브 잡스를 상징하는 그 까만 터틀넥 있잖아요, 일본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가 만든 그것도요, 80년대 초반에 스티브 잡스가 일본의 소니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들 유니폼이 너무 마음에 들더래. 그래서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한테 왜 다들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랬더니 나오는 답이, 패전하고 다들 너무 가난해가지고 입을 게 없으니까 소니 정도 되는 회사면 입을 걸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유니폼을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또 나중에는 소니가 디자인을 중요시하니까 그걸 잘 나가는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 한테 맡겼던 거고요. 그걸 본 잡스가 꽂힌 거지.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도 애플 직원들한테 유니폼을 입혀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세이 미야케한테 유니폼 디자인을 맡겨요. 조끼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했대. 그래가지고 그 샘플을 가지고 미국에 딱 갔더니, 야, 기겁을 하는 거지. 우리한테 이걸 입으라고? 그래서 애플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는 건 유야무야가 됐는데, 다만 그때부터 잡스랑 이세이 미야케랑 친해져가지고 잡스가 부탁을 했대요. 이런 까만 터틀넥 나도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세이 미야케가 터틀넥 까만 걸 100벌 정도 만들어줬고 그걸 계속 입은 거죠. 아무튼 소니랑 스티브 잡스랑 인연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잡스가 영감을 받았다는 모리타 아키오, 그리고 이부카 마사루 두 사람이 1946년 패전한 일본에서 공동 창업한 게 소니의 전신 도쿄 통신공업 주식회사죠. 창립 안내서에 이런 내용들을 써놨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아주 뚜렷해 보여요. 자, 일단 성실한 엔지니어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든다. 왜 전쟁 때 개발된 기술이 다 흩어질 상황인데 그걸 가진 기술자들을 모아서 이걸 상용화하고 사업을 키우겠다, 이런 포석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나오는 말이, 대기업이 규모 때문에 진입할 수 없는 분야에서 성장한다. 소니의 창업 이념이 아예 자유와 활달이었죠. 공동 창업자 이부카 마사루가 창업 당시에 했던 얘기를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가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한테 돈이나 기계는 없지만 머리와 기술이 있다. 이걸 활용하면 못할 게 없다. 우리의 뛰어난 머리와 기술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하는 일을 흉내내고 추정하는 데 써서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나오는 말이, 고품질의 라디오를 제작하고 통신망 복구에 참여하고 가전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전쟁으로 망가진 통신망을 재건하고 또 방송을 만들고 라디오 보급에 힘을 쏟을 때니까, 그런 물결에 우리가 한번 올라타보자, 그런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런 노림수가 있었던 거였겠죠. 아무튼 그랬는데, 원래 계획이 뚜렷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자본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한댔는데 자본이 부족하니까 장비 같은 게 없는 거야. 기초적인 공부도 없고. 그래서 납땜용 인두 같은 것도 직접 만들고요. 왜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용수철
메탈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이걸 해체해가지고 드라이버를 만들고, 또 말은 거창하게 라디오를 개발한다고는 했는데 이미 그거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당장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왜 전기장판 있잖아, 전기 방석도 있었거든 옛날에. 그걸 막 만들고 군용 장비를 개조해가지고 전파 수신기 같은 거 만들어서 방송국에 납품하고 그러면서 버텨나갔대요. 자, 근데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변화의 계기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미군들이 쓰는 녹음기를 보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녹음기라는 게 강철 와이어를 쓰는 방식이었대요. 지금처럼 막 테이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우연히 봤던 미군들이 쓰던 녹음기는 지금처럼 테이프 비슷한 걸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녹음기 크기도 훨씬 작고 무게도 덜 나가고 음질도 좋고, 이걸 만들면 소비자들한테 먹히겠다, 팔리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개발을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자석 물질을 얇은 막에 이렇게 입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자석을 막 갖고 와가지고 막 절구통에다 그걸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밥을 지어서 또 풀로 만들어가지고 얇은 막에다가 그 자석 물질을 막 입히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원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화학 물질을 어떻게 입혀볼 수 없을까 하는데 이걸 녹이는 것도 장비가 없으니까 막 프라이팬에다가 막 녹여가지고 그걸 막 입혔대. 그러다가 막 공장 주인한테 막 혼나고, 야 불나는 거 아니야, 바닥이 더러워졌잖아, 막 혼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야 저런 방법을 쓰나 싶은 온갖 방법을 다 쓰다가요 45kg짜리 녹음기 무게를 1년 만에 13kg까지 막 줄이는 거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녹음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1951년 봄의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녹음기를 개발했는데 어디에 팔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냐? 사는 사람도 만들어 본 사람도 또 쓰는 것도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이게 만들긴 했는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지금으로 치면 뭐 한 대 적어도 수백만 원에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신기하다고 하고 음질이 좋네? 막 좋아하는데 사진 않는 거죠. 그게 낭패인 거죠. 그래서 이 만든 녹음기를 들고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보여줍니다. 이거 뭐 써보지 않을래? 이거 녹으면 옛날 거보다 뭐 음질이 좋은데 막 찾아내는 거지. 그러다가 관심을 보인 데가 어디였냐면 방송국이랑 교육부였대요. 왜냐면 이거를 학생들 교육하는 데 쓰면 좋겠구나.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녹음기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도쿄통신공업의 녹음기가 팔려나가고 돈을 벌기 시작하죠. 자, 여기에 힘입어서요,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까 1952년에는 공동 창업자 이부카 마사루가 3개월간 미국을 방문해요. 딴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녹음기를 어디다 쓰는지를 보고 싶더래. 그걸 알아야 팔 거 아니야. 세일즈를 어디다 해야 할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간 김에 제조 공장도 한번 견학해서 보고 싶고. 근데 미국을 가서 보니까 막상 보통 사람들이 녹음기를 잘 안 쓰더래. 뭐 기자들이나 속기사들 같은 특정 직군만 쓰고요. 그 뒤늦게 일본에서 녹음기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갔더니 오히려 일본보다 녹음기를 더 안 쓰는 거야. 왜냐면 교육에다 쓰는 게 훨씬 범용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때 미국 방문해서요, 녹음기를 누가 주로 썼는지 본 게 훗날 소니의 메가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시 미국 방문이 소니한테 결정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준 게요,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한 미국 업체가요 로열티를 받고 제조 기술을 제공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때까지는 값비싸지만 수명이 짧고 또 부피가 크고 무거운 진공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진공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트랜지스터잖아요. 그래서 이거다,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이 기술을 사오자, 승부를 걸죠. 자,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소니가 당시에 아주 적당한 때의 기술을 잘 도입한 걸로 보이는데요. 왜냐면 뭐 트랜지스터 라디오, 트랜지스터 텔레비전 같은 거 쭉 개발해가지고 성공하니까. 근데 막상 당시에는 이 소니 창업자도 엄청 소위 후달렸었나 봐요. 자기가 돈을 주고 계약하러 미국에 간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자체가 너무 광활하고 발전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을 했대. 왜 일본이 이렇게 발전한 미국한테 전쟁을 걸었을까? 이거 미친 짓이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본의 조그만 회사가 아무리 돈을 가져왔다고 해도 더 큰 미국 회사가 우리랑 계약을 맺어줄 리가 없다. 그거 자꾸 위축되고 막 혼자 쪼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갖고 미국에 갔는데 혼자 자포자기하고 좌절해가지고 그 미국 업체한테 안 찾아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었대. 그래도 막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독려를 해가지고 결국 트랜지스터 도입 계약을 맺고요. 미국에 이어서 독일을 또 둘러보러 갔는데 거기서 또 쪼른 거야. 똑같이 패전국이기는 한데 저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발전해 있구나. 그래서 이번엔 또 이제 네덜란드로 건너갔는데 거기서는 약간 자신감을 얻었대. 왜냐면 당시에 네덜란드에 필립스 같은 업체가 있었는데 필립스 굉장히 선진국 업체 같은데 가보니까 네덜란드는 약간 농업이 발달해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여기는 일본이랑 비슷한 수준 같은데 필립스 같은 업체가 나오는 거면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자신감을 얻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대요. 아무튼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와서 트랜지스터 수율을 높인 끝에 1955년 도쿄통신공업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시제품 개발에 성공합니다. 거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업체였대요. 그리고 나서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수출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쿄통신
통신공업? 야, 이 발음을 누가 할 수 있겠냐. 발음하기가 쉽고 기억하기 쉬운 또 세 글자는 뭐 MBC, RCA, 뭐 NHK 등등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글자 이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운드를 파생시킨 라틴어와 작다는 뜻의 단어를 합쳐서 소니. 58년에는 회사 이름도 아예 소니로 바꿉니다. 아무튼 만든 트랜지스터 라디오에다가 소니 상표를 붙여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한 유명 시계 업체가 이 소니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통 큰 주문을 해요. 우리가 니네 라디오 한 10만 세트를 주문을 해볼게.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조건을 답니다. 야, 소니라는 이름 그거 쓰지 마. 소니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 상표 그냥 달아서 팔자. 근데 이때 이 소니 공동 창업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 우리가 약간 기술에 자부심이 있는데 근데 우리 상표 쓰고 싶은데 저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답했대요. 자, 50년 전에 당신네 회사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처럼 많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도 50년 뒤에 당신네 회사처럼 유명해질 겁니다. 소니라는 이름을 달지 않으면 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납품 제의를 거절하죠. 약간 이게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거였을까요? 그랬는데 또 여름이 되니까 덥잖아요. 시제품으로 만들어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겉 포장이 막 이렇게 우그러지더래요. 납품 안 한 게 오히려 다행이었던 걸까요? 근데 참고로요, 사실 소니가 첫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내놨을 때요, 이게 진공관 라디오에 비해서 부피가 훨씬 작고 또 가볍고 그래서 휴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었지만요, 결국 소니의 라디오가 실패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대요. 너네 계속 그거 만들다가 망한다, 녹음기 계속해. 근데 왜 그랬을까? 왜냐면 이미 당시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일본만 해도 전체 가구의 74%가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대. 물론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아니고 진공관 라디오였죠. 그런 상황에서 뭐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나왔다고 해서 뭐 좀 가벼워졌다, 휴대가 가능하다, 뭐가 달라지나 싶었겠죠. 근데 이 소니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 당신들 말대로 가구당 라디오 보급률이 뭐 74% 맞는데 뭐 가족들, 지인들 다 모여가지고 당시에는 라디오를 듣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라디오 개인 보급률은 0% 아니야? 개인용 기기의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니가 트랜지스터 라디오 생산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소니 라디오는 불티나게 팔려나가죠. 곧이어서 또 소니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라디오도 만들고요. 근데 지금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라디오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해도 라디오 좀 싼 물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소니가 성장한 게 맞을까 싶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요 라디오 한 달 가격이 일본 직장인 한 달 평균 월급이랑 맞먹었대요. 또 당시에 소니한테 호재가 있었던 게 그때쯤에 미국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 거야. 이게 화제가 됐는데 왜 그랬냐면, 창고에 여러 라디오 회사의 라디오들이 쫙 있었대. 근데 도둑들이 이게 작으니까 소니 초소형 라디오 4,000대만 싹 가져간 거야. 당연히 소니 입장에서 손해가 컸는데 이게 막 대서특필이 되는 거지. 도둑들이 창고에서 라디오를 막 대규모로 가져가서 뭐 이게 4,000대나 됐는데 소니 것만 가져갔다, 입소문이 나면서 브랜드의 명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후에도 소니한테 쭉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왜 트랜지스터를 개량해서 우수한 품질의 더 작은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또 그러한 제품을 산업용이 아니라 일반 가정용으로 바꿔서 출시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 고급 마이크도 있고 소비자용 VTR도 있고 휴대용 텔레비전도 있고. 그러면서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특히 1968년에는 화질을 개선한 걸로 유명했던 트리니트론 컬러 TV, 또 뉴욕 증시에 주식을 상장한 최초의 일본 기업이 됐던 70년대에는 가정용 VCR, 또 방송용 VTR, 무엇보다 1979년에는요 휴대용 스테레오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을 출시하면서 소니의 명성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여기서 이 워크맨 역시 과거 소니의 행보랑 괴가 맞아떨어지는 게요, 이게 창업자 회장이 해외 출장 갈 때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음악을 듣고 싶은 거야. 녹음 기능이 있는 스테레오 카세트 플레이어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리고 또 이게 비싼 장비고, 그러니까 해외 출장할 때 작은 게 필요하니까 개발 라인한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왜 기자들만 썼다는 휴대용 녹음기 있잖아요, 거기서 녹음 기능 뺀 걸 만들어라고 했대. 회장님이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회장님이 들어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지.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 온 이 제품을 출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당시에 또 반대했대요. 왜냐면 녹음 기능이 없는 걸 누가 삽니까? 근데 회장님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지. 아니야, 이게 녹음 기능 빼고 더 가볍고 지금보다 싼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만들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걸 살 거야. 그리고 이거 이름을 워크맨이라고 하죠. 근데 또 이 이름을 가지고도 막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워크맨이 일본식 용어니까 회장님 이거를 뭐 영국이나 미국에 팔려면 이름을 바꿔서 팝시다 해가지고 막 이름을 다 지어놨어. 근데 안 돼. 이거 계속 밀어붙여야 돼. 그리고 워크맨을 출시를 했는데 워크맨이 대성공을 거두죠. 왜? 이것도 라디오랑 비슷한 거예요. 기존에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모여서 스피커로 들었던 음악 감상이요, 개인화된 거죠. 이어폰을 딱 끼면 외부랑 차단이 되는, 남들이랑 구분되는 뭐 일종의 자기만의 시간,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카세테이프 플레이어나 뭐 LP판 가져오면 이렇게 쭉 들어야 되잖아. 근데 워크맨이 나오고 나서는 자기가 원하는 믹스테이프를 만드는 게 훨씬 간편해진 거야. 나만 듣는 믹스테이프
테이프가 다들 생기는 거지. 그리고 또 친한 사람들한테는 자기만의 그 믹스 테이프를 나눠서 또 돌려듣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에어팟을 끼고 약간 주변이랑 단절이 되고 또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공유하는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하거나 할까? 아무튼 그렇게 워크맨까지 승승장구하던 소니는요, 1980년에는 CCD 이미지 센서를 내놓고요, 이걸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디지털 카메라도 출시하죠. 처음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뭐 지금처럼 메모리 스틱 뭐 카드 꽂는 게 아니라 플로피 디스크로 저장을 했었대. 또 금융업에도 진출하고 1982년에는 필립스와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 최초의 CD 플레이어를 내놓고요, LP의 시대를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뭐 요새는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뭐 LP 많이 듣지만, CD 규격을 정할 때도 필립스랑 의논을 하는데 막 그랬었대. 몇 센티미터로 할 것이냐 지름을. 소니에선 조금 더 크게 해야 된다, 얘네는 좀 더 줄여야 된다, 뭐 이게 주머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CD가 왜 고규격이 됐냐면 요 정도로 만들어야 베토벤 뭐 9번 교향곡인가가 다 들어간다 한 번에. 75분은 연주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또 일반 CD 플레이어에 이어서 휴대용 CD 플레이어도 내놓고요, CDP라고 옛날엔 되게 많이 썼었어. 이렇게 CD를 들고 다니면 이렇게 딱 이렇게 꽂는 거야. 점점 얇아져서 나중에는 진짜 얇고 막 매끈하게 나오는 거야. 아직도 생각나. E900 모델명도. 이뿐만이 아니죠. 뭐 전문 방송용 베타캠에다가 8mm 캠코더에 또 핸디캠에 뭐 주먹 카메라 있잖아요. 소니는 전자제품을 사람들의 일상으로 또 개인화해서 새롭게, 가볍게, 그렇게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메이커가 된 소니는요, CBS 레코드를 인수하고 컬럼비아 픽처스를 품고 AMD의 뭐 플레이스테이션까지. 자, 2005년에는요 뭐 007 로키 등을 포함해 MGM이 보유했던 영화들까지 인수를 했죠. 자, 그러면서 소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음반사이자 헐리우드 영화 40% 가까이를 보유한 콘텐츠 공룡이 되기도 했어요. 90년대 초반까지 무시무시한 질주를 계속하는 소니를 막을 상대는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에 워낙 자신감에 찼던 소니가 이런 발표까지 했어요. 자, 우리가 전자기기 시장은 이미 석권을 했고 음악에다가 영화에다가 게임까지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소니는 하드웨어에다 소프트웨어를 연결시켜서 그 세상을 지배하겠다. 이걸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을 사로잡겠다.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요. 자, 하지만 그러던 시절에요, 소니가 잘하는 영역에서 소니를 따라잡는, 그리고 오히려 더 잘하는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원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법이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던 한국 기업, 그리고 소니한테 큰 영향을 받았다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었죠. 자, 한국의 삼성, LG는 일본의 소니가 잘하던 걸 빠르게 흡수했어요. 그리고 애플은 소니가 못하던 것까지 해냈어요. 스티브 잡스 전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확실히 소니는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할 선례를 애플에 보여주었다.